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이제 던지고 싶었던 질문들 있으실 것 같은데 중간에 올려주셔도 괜찮은데요. 제가 한 50개 정도의 어떤 그 사전 질문을 리스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가능하면 강의 안에 녹여서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자체에 너무 PPT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뭐 강의 끝나시고 저한테 자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이미지 같은 것만 이제 뭐 저작권 문제 있는 것만 좀 제거하고 드릴 테니까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지금 아마 갖고 계셨던 의문들을 얼마나 내가 해결하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터치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제 이름은 백기락이고요. 뭐 나중에라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백기락 검색하시면 저밖에 없고요. 그리고 키워드 기락이나 뭐 베스트 잡 디자이너로 검색을 하시면 거의 아마 99%는 제가 만든 계정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수많은 챗GPT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활용법 강의는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고요. 활용법 강의는 오히려 기술적인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드리는 편인데 제 자체가 이제 2000년, 2001년까지 자연어 처리 엔진, 검색 엔진을 개발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검색 엔진 관련된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검색, 그다음에 뭐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지금 제가 뭐 특허라든가 특히 챗봇 관련된 비즈니스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그래도 아마 사용법과는 좀 다른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강의도 그쪽에서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알고 있는 사용법 내년에 유지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좀 프롬프트 디자이너 이렇게 뭐 직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배웠던 언어가 뭐 GW 베이직이라는 언어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GW 베이직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먹고 살 수 있죠. 단 GW 베이직으로 프로그램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면요. 근데 새로운 언어가 나오고 이런 실행 기지가 등장하면서 객체 제약 등장하면서 또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은 베이직이라는 코드가 MS의 오피스 안에 들어있는 비주얼 베이직이 약간만 남아있고 잘 쓰지 않죠. 지금 파이썬 같은 거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언제까지 직업이 되리라는 보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이 어떤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걸로 뭐 우리가 뭐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되게 멋있어 보여도 그 직업이 내년에 유지되라는 보장이 없고 일단 요즘 뭐 AI 회사뿐만 아니라 IT 회사들이 워낙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술에 들어있는 본질을 좀 꿰뚫어 보는데 초점을 좀 맞추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챗GPT는 열풍이죠. 오늘 이 행사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워낙 관심도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수치로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일단 100만 명 달성 기간도 단 이틀 만에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1억 명 달성 기간이 정말 대단하죠. 뭐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2개월 정도 만에 1억 명을 달성을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의미를 좀 갖고 가야 됩니다. 사실 챗GPT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우위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열광을 했다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만 구글이나 MS의 기술이 더 뛰어납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챗GPT가 워낙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픈 AI가 이 챗GPT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챗GPT 이전에는 챗GPT를 안 만든 거 아시죠? 따져보면 챗GPT가 오픈 AI가 만든 수많은 어떤 여러 서비스 중에서 챗봇 기능으로는 처음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점에서는 굉장히 영리하지 않았나. 그 점에서 뭐 챗GPT GPT 기술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오픈 AI가 여러 번 그 고시를 했지만 사실 AI 업계에서 오픈 AI가 그렇게 파괴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이 챗GPT는 정말 순수하게 얘기하자면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소비자의 정말 열광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모델이지 기술적으로 정말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오픈AI가 갖고 있는 태생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주로 기억하는데요. 지난주 한 주에만 챗GPT 관련된 유사 생성형 AI 서비스가요. 수집된 것만 100종이 등장했다고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챗GPT 관련된 뭐 요즘 생성형 AI 관련돼서는요.
강의 슬라이드를 뭐 하루 단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방금도 제가 도착해서 한 5분 사이에 기사를 봤는데 바로 오늘 12시 전까지 제가 볼 때까지는 없었던 기사가 또 떴어요. 뭐이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자 기업들이 여기에 또 달라붙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뒤에 보면 원래 있던 기술, 원래 있던 데이터로 살짝 방향을 틀어서 사람들에게 맞춰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AI 기술을 어떻게 수비하길 원했는가. 우리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에 우리 뭐 알파고라고 치죠. 대중성을 좀 얻었던 게 알파고 이후에 게임 AI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뭐 검색 엔진에 들어갈 것이냐 오피스에 들어갈 것이냐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뭐 제가 보기에 결론을 내리자면 사람들은 챗봇을 원했다. 그것도 그냥 친구 같은 챗봇이 아니라 지식을 요약해주고 지식을 제공하는 챗봇을 원했다로 거의 귀결되는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이제 인기가 뭐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난 20년의 기술적인 발전이 챗 GPT라는 AI 기반의 챗봇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열광했다는 점에서는 당분간은 전부 다 이런 챗 GPT 같은 챗봇 시스템의 AI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뭐 기대는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지금 이런 형태를 원하잖아요. 뭐 우버에 예를 들면 뭐 테슬라의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자율주행을 한다 기대는 했지만 챗 GPT 같은 만족도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많이 팔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을 궁극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원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챗GPT 등장 이후에 오픈 AI라는 회사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사실 진짜 제가 정말 이번 챗GPT 등장 이후에 정말 알맹이를 쏙 빼먹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 찾았던 자료예요. 구글하고 빙의 다운로드 비율을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챗GPT 등장 이전에는 한 40배 수준이었어요. 실제로 MS의 시장 점유율이 3%가 안 됩니다. 구글이 뭐 구글 제외하고요. 뭐 MS라든가 야후라든가 이런 뭐 네다섯 가지의 그런 검색 사이트가 다 합쳐서 10%고요. 구글 혼자서 9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한 40배쯤 되죠. 근데 이번에 3배 수준으로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가 따라온 게 아니라 MS가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MS가 투자를 잘해서 그 구글을 뭐 따라잡는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간격을 정말 현격하게 줄이는데 가장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챗GPT에 투자가 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점에서 정말 그 매력적인 이익을 내는 것은 어쩌면 MS의 빙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제 주변의 분들도 요즘 구글 검색 안 하고 빙에다가 검색을 다 하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물론 제가 뒷부분에 퀄리티의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거의 빙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썼던 검색 엔진인데 사람들이 너무 안 알아줘서 좀 아쉬웠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예 그냥 구글을 제쳐놓고 빙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MS의 어떤 전략적인 결정들이 잘 그 현장에서 받아들여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오픈 AI가 앞으로 제 생각에는 MS에 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좀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이 오픈 AI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 기술이 대단해 보여도 최근에 이 벌써 오픈 AI가 그 초심을 뭐 잃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사업 모델을 유지할 수가 원래 없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몇 가지를 뜯어고치거나 바꿔야 되는데 아마 점점 MS 같은 거대 기업 쪽으로 아마 흡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 뭐 연구를 해보시면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챗GPT 3.0까지 나올 때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하고 비교한다면 최근에 챗GPT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4.0 등장한 이후에 소식이 좀 강감하죠. 왜 이런지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실은 굉장히 빤한 그 기초를 가지고 갑니다. 이 기초만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앞으로 AI 기술이 어떻게 성장하겠다를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챗GPT가 약간 둔화된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에 뭐 작년 말에서 올해까지는 정말 전쟁같이 전쟁터를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뭐 그런 어떤 신생 기업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기존의 어떤 시장에 들어가면서 약간 둔화되는 느낌도 있다는 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살펴볼 때 요 장표, 오늘 제가 슬라이드 뭐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단 한 페이지를 고르시라면 저는 이 페이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왼쪽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즉 인공지능은 반드시 세 개를 전제합니다. 적어도 현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공지능은 이 세 가지를 전제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데이터죠.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죠? 이 빅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말 많은, 정말 다양한 데이터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는 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AI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예를 들면 알고리즘, 그다음에 수많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수많은 어떤 기법들, 우리 뭐 인공지능의 학습 기법, 뭐 수많은 함수들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술과 데이터를 엮어서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터, 우리 뭐 또 슈퍼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력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일단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I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챗GPT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제시했어요. 뭐냐면 기존의 세 개로 부족하더라. 그게 뭐냐면 바로 정확한 데이터의 이제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다양한 데이터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AI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챗GPT만으로도 충분한 줄 알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막 진짜처럼 지어내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수많은 통계라든가 알고리즘 기법으로 답변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답변을 제공을 하는데 이 답변이 검증된다거나 이 답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냥 쏟아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네, 뭐 유령 효과, 착시 효과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 에러들을 마치 그럴듯하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사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술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가짜 뉴스 이거 어떻게 탐구합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 사람이 한 명이 안 되잖아요. 각 분야별로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라붙어서 뉴스만 검증한다? 이것도 사실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안 나오겠죠. 우리 기본적으로 인풋과 아웃풋 계산해 보면 인풋에 뭐 쓰레기가 들어갔는데 아웃풋에 뭐 제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괜찮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괜찮은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는 좋은데 그중에서 검증되고 명확하고 확실한 데이터를 얼마나 제공하느냐. 그래서 최근에 4.0 올라오면서 정확성도 떨어지고 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고요. 빙이라든가 구글, 뭐 MS,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왜 지금까지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고 데이터도 있고 인프라도 있었지 못냈냐? 한마디로 이 정확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챗GPT가 사실 사람들의 기업들에게 굉장히 시사점을 하나 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그러워졌다는 겁니다. MS가 테이라는 챗봇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요. 인종차별적인 이야기,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출시하고 2주도 안 돼서 제품을 철회했어요. 근데 그런 MS조차도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비난을 많이 하니까요. 구글 바드가 처음에 챗GPT 등장한 다음에 어설프게 공개했다가 여러분이 수많은 사용자들이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챗GPT 3.5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나 오류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너그럽게 넘어갔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구글이 그 뭐 레드 경보 발령하면서까지 했던 가장 큰 틀이 뭐냐면 그 정확성, 윤리성을 체크해서 제품이라든가 어떤 그 서비스의 어떤 결과물들이 윤리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지면 그동안 출시를 안 했는데 이제는 출시하기 위해서 그 팀을 해고하거나 뒤로 미뤘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챗GPT를 보니까 아니 고객들이 저렇게 오류 데이터를 저렇게 수용하고 넘어가는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냐. 근본적으로 해결도 안 되는데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품 출시 속도를 보일 겁니다. 구글 같은 회사들이 뭐 MS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M&A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MS의 어떤 브랜드라든가 자기들이 기준에 맞춰서 내다 보니까 천천히 내는 거죠. 검증하는 거죠. 근데 챗GPT가 그 벽을 다 깨버렸어요. 그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는 상당 기간 동안 이 오류와의 싸움, 그다음에 그럴듯하지만 거짓말인 거와의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정확한 데이터로부터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시금 정확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뭐 조직이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이제 진짜 뭐 우리가 21세기의 소규가 데이터란 말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확하고도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세 번째랑 맞물려서 돌아가긴 하는데요. 자, 효율적 알고리즘이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 챗GPT 기술은 영속적일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출보다 지출이 많아요. 그것도 MS가 애저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거의 15, 원래 가격의 15%, 거의 뭐 6분의 1에서 10분의 1 가까이 할인을 해줘서 그나마 버티는데도 적자거든요. 참고로 현재 챗GP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답변 하나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은 약 100원 정도라고 해요. 저는 뭐 2만 원짜리 20달러 지불했으니까. 근데 한 달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 질문할 때 보통 3시간에 20몇 개 질문하잖아요. 금방 써버리죠.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적자 상태예요. 버티는 이유는 오직 하나,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MS가 현재 공식적으로 20억 달러 이상, 비공식적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어요. 그만큼의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연간 서버 유지비만 주 단위를 써야 되는 그 오픈AI 입장에서는 그 돈도 아마 금방 사라질 겁니다. 주 단위라면 1년에 10억 달러 쓰는 건데 그동안 뭐 개발비라든가 서버 유지비 생각을 해보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점에서 알고리즘상으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냐? 한마디로 모든 답변에 대해서 결과물들을 그때그때 생성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 최근에 제가 뭐 챗GPT가 사람들에게 인기라고 하지만 이 전문 기업들 사이에서는 챗GPT는 지금 한물 꺾이고 있어요. 왜?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보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이 오픈 AI 이 챗GPT API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용적으로 많이 나오고 느리고 그다음에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그 점에서는 최근에 등장하는 굉장히 경량화되고 굉장히 샤프한 느낌의 어떤 그 초고대 언어 모델들은 메타의 라마 모델을 기반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굉장히 그 동김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량 모델, 즉 오픈AI가 갖고 있는 기술의 몇 분의 1 혹은 몇십 분의 1 정도의 어떤 계산만 가지고도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답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마치 뭐 효율적인 압축 알고리즘을 뭐 등장시켰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것 같은 알고리즘을 누가 갖느냐에서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전력 저비용의 어떤 컴퓨팅 머신이죠. 뭐 그런 점에서 볼 때 당연히 뭐 하드디스크보다는 SSD,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도 얼마나 대량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떨어지겠죠. 그 점에서는 현재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AI를 생성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뭐 MS,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그리고 뭐 오라클 같은 회사들 된다고 하지만 서버 규모가 일단 이 세 개 회사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정도의 저비용으로 강력한 컴퓨팅 머신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니까 그 점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면 앞으로 어떤 회사가 다시 치고 나오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시게 되겠죠.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그 회사가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는 오픈AI는 현재 구조에서는 오래 버티기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M&A를 하거나 더 강력한 M&A를 당하거나 더 강력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1에서 2년 내에 서비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챗GPT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어 모델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넣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뭐 가볍게 넘어가는데 핵심이 뭐냐면 자연어 처리 기술이 만만한 기술이 아니었다.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챗GPT가 왜 거짓말을 저렇게 그럴듯하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존의 검색 엔진의 자연어 처리 기술은 대화에 맞춰져 있어요. 대화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대화를 하면 제가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들이 100마디 하는 경우 잘 없죠. 이건 대화가 아니죠. 한데 대화라고 한다면 제가 뭐 A에 대해서 한 5마디 하면 여러분들도 A 다시에 대해서 한 서너 마디를 주고받는 정도가 대화죠. 즉 뭐 말하는 사람과 청자가 다시 말할 때 주고받으면 이 대화의 양이 유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델로 만들 때 이 데이터량이 되게 적었기 때문에 오픈 AI 같은 어떤 그런 기술을 만들려면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언어 처리 모델들은 대부분 자연어 처리를 이해를 해서 뭘 했냐? 검색 엔진 서비스를 했어요. 그 점에서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회사가 바로 구글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 대화 아니면 검색 엔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고객이 질문한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웹사이트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답변을 볼 때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사실 검색 사이트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한 번에 여러 개의 링크를 받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한눈에 여러 종류의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 정보 속에서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나는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기준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2010년대 중반 심지어 최근까지도
구글 중심의 어떤 검색 기술들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몇몇 기술들이 기존의 검색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찾은 바로는 2017년도에 나왔어요. 요즘에. 즉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보면 챗GPT를 등장한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80년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많은 인공지능들은 뭐 이미지 처리라든가 대화형 모델에 집중을 했다면 이 구글이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 특히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아쉽게도 구글은 이 기술을 열심히 안 썼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글이 원했던 기술은요. 검색 엔진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화형 모델이 아니었어요. 구글 입장에서는 검색회사니까 굳이 대화형 모델을 만들어서 에러도 많이 나고 사람들에게 정확성도 떨어지는 모델들을 하나의 답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점에서 2018년도에 그래서 2019년에 버트 모델이 사실 이 챗GPT 등장 이전에 거의 모든 회사들이 열광했던 모델이고 지금도 연구하는 모델입니다. 버트 모델은 한마디로 따지면 구글, MS, 뭐 네이버 검색하는 회사들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기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 버트 기술하고 트랜스포머 기술이 약간 결이 달라요. 그래서 버트 기술은 검색 엔진 사이트에서 고객의 어떤 키워드에 관련된 답변을 제공하는 데 좀 능숙했다면 이 트랜스포머 기술은 오픈AI 같은 회사들이 이제 챗봇 중심의 이런 대화형 모델을 만드는데 좀 뛰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등장을 한 거죠. 한마디로 여기에 뭐가 깔렸습니까? 다 구글이 만들었어요. 심지어 현재 그 매년 검색 엔진의 정확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대회 같은 게 있는데요. 1위 하는 기업이 보통 구글이 아니라 MS예요. 근데 그 MS가 실은 구글이 만든 버튼 모델을 약간 수정을 해서 만든 게 더 정확해요. 그 점에서 왜 MS가 대단한 기업이냐? 구글보다 일부 분야에서는 더 뛰어난 검색 엔진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천 기술도 실은 구글이 다 연구해서 발표한 기술입니다. 참고로 구글이 만약 트랜스포머 기술을 오픈하지 않았거나 로열티를 받았다면, 그다음에 버트 기술을 그렇게 받았다면 아마 MS가 검색 기술에서 더 뛰어날 수도 없었을 테고 오픈AI가 그렇게 쉽게 이런 기술들 가지고 학습을 못했을 겁니다. 그 점에서 볼 때 구글이 열심히 공개한 덕분에 이걸 가지고 주워가지고 챗GPT를 만든 오픈AI가 덕분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지금 구글이 근데 버트라든가 트랜스포머 기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라마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라마에 깔려있는 기본 기술이 버트보다 뛰어나요. 그리고 그 라마, 죄송합니다. 바드네요. 바드 기술보다 더 뛰어난 게 지금 파라미터 6,500억 개짜리를 또 갖고 있어요. 지금 그걸로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구글은 지금 옛날처럼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오픈한 다음에 사람들이 만족도 높은 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죽일 심성인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적으로는 구글이 엄청나게 앞서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왜 그럼 챗GPT가 구글에서 검색할 때보다 더 잘 나와요? 자, 이런 질문들도 있으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와 GPT 기술을 바라볼 때 구글이라는 회사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 그다음 MS라는 회사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 다만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드느냐에서 이 오픈AI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약간 소수량의 어떤 문장을 만드는 기술에 좀 더 비중을 뒀고 그 기술에서는 아마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술 우위로나 데이터 상으로 볼 때 구글이나 MS가 6개월, 1년 가까이 시간을 줬을 때 못 따라잡을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MS는 왜 투자했냐? MS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투자하면서 그 원래 일본 모델은요. 애저의 고객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한 돈이 보통 10억 달러씩 공식적으로 2번 정도 투자했을 때 1년 사용료가 10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면 얘네만 고객으로 잡아도 내 투자한 비용의 대부분을 뭘로 뽑아요? 네, 애저로 다 뽑는 거죠. 따져보면 자기들 클라우드에 고객수 삼으려고 처음에는 좀 접근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략적 투자가 되어서 이제 애저 비용도 할인해 주면서 키우고는 있지만 MS에 제가 경영자라면 절대로 이 오픈AI를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소스도 공개 안 하죠. 기업 행보처는 이루어하고 있죠. 이렇다면 언젠가는 빙하고도 싸움을 벌일 텐데 지금 이미 사용자들 보니까 그 오픈AI 챗GPT가 뭐 구글이나 빙보다 결과가 낫다는 분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검색 사이트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어떤 그 이미 고객들한테 만족도가 높아진 이런 그
잠자는 호랑이를 키우면 안 되겠죠. 그 점에서는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 누르거나 튕겨낼 생각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오픈 AI의 기본적인 정책은 사실 오픈이었어요. 그래서 오픈 AI가 최근에 챗GPT 이전에도 사실 유명했습니다. 언제쯤이냐면 2.0에서 3.0 넘어갈 때 얘네들이 실제로 파라미터 같은 걸 이제 적용한 신규 기술을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리포팅 같은 거 보여줬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검증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가지고 리포트를 썼을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오픈 AI 기술을 가지고 뉴스 단 2줄을 가지고 A4지 한 장 반 정도의 뉴스를 만드는 것들을 제가 지금도 기획자 과정에서 보여드리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 2줄의 문장 가지고 A4지 한 장 반의 기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미국의 메이저 대기업들은 자기 회사의 뉴스를 만들 때에는 이미 이런 AI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즉 기본적으로 자기 회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뉴스 폼에 딱 맞게끔 설계하는 건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유명했는데 다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이유는 태생적인 모델 자체가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수익 모델이 없어요. 공개를 하니까요. 그러면 오로지 투자금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회사를 처음 만들었던 여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앨런 머스크라든가 이런 여러 공동 창업자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거 다 합쳐본들 10억 달러였어요. MS가 아까 공개적으로 20억 달러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픈 AI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왜 돈이 필요했을까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할 때 이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게 진짜 손이 많이 가요. 오늘 제가 오전에 한 분의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기존의 어떤 OCR 기능을 가지고 데이터의 어떤 OCR 기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데이터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데이터가 그냥 PDF 파일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PDF 파일에 어떤 뭔가 손을 좀 대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데이터 전처리라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전체 데이터 관련된 업무 중에 시간 비용상으로 볼 때 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 차지하는 업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얘기할 때 메이저는요. 전부 그 수작업하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챗GPT도 3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 그러니까 순수 검증된 데이터가 한 400인가 500기가바이트 정도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400에서 500기가바이트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브레테니크 백과사전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갖고 있는 뭐 4기가짜리 뭐 6기가, 8기가짜리 이런 USB 메모리에도요. 브레테니크 백과사전 다 들어갑니다. 4,500기가를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정리를 했다는 건데 이거 정리 누가 했을까요? 네,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누가 했을까 찾아보니까 이게 약간 아프리카 쪽에 영어가 좀 되는 사람들한테 많이 맡겼대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영어가 좀 되는 사람들이 데이터 처리 작업을 맡았다는 말은 뭘까요? 데이터의 신뢰성, 데이터의 정확성은 전혀 보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텍스트를 뽑았을 때 이 텍스트가 오픈AI가 만들고자 하는 챗GPT의 학습이 가능한지만 따져서 체크한 거예요. 그러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그런 데이터 4,500기가 모여가지고 알고리즘 타고 만들어져서 통계적으로 문서를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착시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면 좋을 텐데 글쎄요, 오픈AI 같은 회사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구글이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스캔하겠다. 왜냐하면 구글은 자기들이 AI를 연구하는 기업이니까 스캔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텍스트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고 실제로 많은 작업을 했어요. 사실상 전 세계 주요 도서관, 주요 대학의 도서관은 거의 다 스캐닝을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구글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을까요? 저작권 때문이에요. 저작권에서 그 수많은 문서들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하고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그걸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픈AI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수많은 책에 있는 데이터를 뭐 학습을 시킨다? 그걸 알았다면 그 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돈 버는 모델이 나왔을 때 오픈AI가 얼마나 버틸지는 이 전의 전쟁에서도 저는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구글의 모델들을 좀 많이 지켜봐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버튼 모델과 오픈AI 트랜스포머 모델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내용상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이제 오픈AI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나서 상당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MS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빙이라는 검색 엔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원래 구글이 등장하기 전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검색 기술에서는 뛰어납니다. 참고로 빙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에 들어있는 검색 엔진입니다. 즉 여러분 윈도우 버전 10, 11 쓰시는 분들은 전부 빙 검색 엔진에 탑재된 운영체제를 쓰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 컴퓨터 안에서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인덱싱하는 게 바로 빙 엔진이에요. 다만 그냥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 점에서는 같은 걸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검색 기술에서는 뛰어난 회사예요. 실제로 2021년도에도 구글을 제낀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제일 뛰어난 회사로 인정하고 있는 게 바로 MS예요. 적어도 텍스트 언어 쪽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차이가 뭐냐면 MS는 기본적으로 그 70년대에 만들어진 기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오피스라는 이런 걸 만들면서 커지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 수많은 지부를 만들었어요. 한국에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구글 코리아랑 차이가 뭐냐? 구글 코리아는 뭐 이런 거예요. 세일즈 회사예요. 뭐 광고 같은 거 세일즈하는 회사고요. 기술 개발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발을 합니다. 컨설팅도 하고요. 즉 한국어에 대해서 로컬에 대해서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그 점에서는 같은 한글을 다루더라도 한글을 다루는 방식도 다르고 품질이 달라요. 즉 MS는 십수년 전부터 적어도 20년 전부터 한국어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반면에 구글도 데이터가 있죠. 다만 구글은 사람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프로그램으로서 모든 언어 처리를 하는. 그래서 초기에 야후처럼 뭐 MS처럼 사람이 손대서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쓰지 않았고요. 오로지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그다음에 뭐 코딩을 통해서 올리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죠. 그 모델이 바로 버터 모델 기반의 2021년도부터 번역 시장의 송두리째 바뀌어지면서 이제 갑자기 품질이 많이 좋아졌는데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기술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뭐 시장 점유율은 구글이 컸죠. 그런 점에서 검색 기술은 MS가 조금 앞서고요. 데이터는 구글이 압도적으로 앞선 상황에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격차를 40배에서 3배 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제 MS가 이제 돈이 많은 회사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야, 저 3배까지 따라잡 3분의 1까지 왔네? 그러면 우리 제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참고로 그 MS랑 그 클라우드 시장에서요. 보통 이제 3대 회사,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렇게 3대 회사 있잖아요. 지금 일부 분야에서 MS가 클라우드 1위로 등극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이미 수익률은 아마존을 제쳤어요. 즉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아마존이 세계 1위지만 2위인 MS와의 격차가 이제 별로 없거나 수익 면에서는 뒤집힌 상황입니다. 즉 10년 년 동안 따라와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3분의 1 정도라면 MS는 아마 전략적으로 10억 달러가 아니라 100억 달러를 부어서라도 검색 시장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왜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거든요. 참고로 MS는요. 지금까지 정말 돈을 많이 썼지만 B2C 시장에서 혹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워했던 회사예요. 근데 검색 시장을 잡는다는 것은요. 전 세계 B2C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구글을 꺾고 그 사이를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MS는 아마 지금부터 이제 공 한두 개쯤 더 붙여서 투자를 해서라도 구글을 제치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아마 연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올 가을쯤인가요? 코파일럿 출시한다고 제시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서운 이유가 MS가 자신들의 어떤 클라우드라든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뒤집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전에 제가 오픈AI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MS의 애저 기반에 현재 들어와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MS 입장에서는요. 지금 할인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 이제 할인을 우리 충분히 키워줬어. 이제 너희들 이제 베타 테스트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돈 제대로 내 하면 과연 오픈AI가 그 서버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나중에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 입장에서 얘네들을 데리고 와서 야 가격을 다시 옛날 가격 해줄게 6분의 1 할인로 할인해 줄 테니까 들어와 이런 경우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그때쯤 되면은 얘네들도 아마 이럴 겁니다. 굳이 데리고 와서 가장 까다로운 경쟁사를 키워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때
결국은 오픈 AI가 수익 모델 문제를 해결을 못하거나 자금 확보에 실패한다면 이런 어떤 인프라를 제값 주고 썼을 때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MS가 아마 내 인프라에 지금 오픈 AI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간의 단어와 문장 의미에 대해서는 뭐 비정형 데이터다라는 얘기들은 뭐 빅데이터에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 데이터 전처리 얘기를 좀 드리자면 한글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생성형 AI 관련해서 1러닝을 좀 만들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가을로 미뤘어요. 그 이유는 네이버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 영어로 하는 걸 좀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영어 잘 못합니다. 뭐 파이썬 쓰니까 뭐 영어로 된 텍스트 데이터 읽으니까 조금 그냥 영어 단어 익숙한 거지 요즘처럼 번역 기능 잘 되고 엣지 브라우저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데 누가 뭐 옛날처럼 영어 사전 뒤져가면서 공부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린 결국 한글을 원하는데 지금 여러분 중에서 챗GPT 쓰시면서 뭐 프롬프트 진위 같은 거 넣어서 내가 입력을 하면 영어로 바꿔서 검색한 다음에 다시 한글로 바꾸시는 분 있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이 진짜 또 성가신 언어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사실 그 번역 시스템을 만들 때 좀 유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틀이 되게 분명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말은요. 단어의 조사가 있어요. 단어의 조사.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사 때문에 이 단어가 뒤로 가도 의미가 살아요. 근데 영어는 뒤로 가면 위치가 바뀌면 의미가 죽어요. 즉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 영어로 하나밖에 표현 못하는 문장이 한글로는 서너 개의 문장이 만들어져요. 혹시 파이썬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마 초기에 파이썬 언어의 특징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들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파이썬을 개발한 사람이 기두반 로섬이라는 천재 프로그래머인데요. 이 사람이 왜 이 언어를 개발했냐?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A를 구현하기 위해서 코딩을 해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가지 막 네 가지가 막 나오더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코딩은 이거밖에 없어라고 할 만큼의 명확한 문법이 만들어진다면 코딩을 좀 더 배우거나 쓰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파이썬이에요. 즉 파이썬 문법이 왜 사람들한테 편하고 초등학생들도 많이 배우냐? 한마디로 따진다면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어떤 모델이 안 만들어지도록 뭐 이게 안 만들어진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어떤 문법이 하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맞춰진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관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글은 어려운 언어예요. 근데 이 네이버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름쯤 출시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7월쯤 그 챗GPT보다 한글 데이터가 6,500배인가? 많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많겠죠. 영어 데이터는 별로 없고 한글이 압도적으로 많을 테니까. 근데 한글만 많은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인공지능 세 가지 얘기할 때 플러스 하나 또 추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정확한 데이터.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글로 된 데이터 중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글이 잘 만들어져 있다면 그게 웹사이트일까요? 블로그일까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블로그입니다. 그 점에서 네이버가 블로그라는 것을 갖고 있는 한 이 정확성 있는 아주 정확한 데이터 측면에서는요. 구글과 MS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네이버의 이 블로그 글은 두 회사가 검색을 하는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에서 볼 때 네이버가 만드는 초고대 언어 모델을 적용해서 만드는 그 서비스 무언가가 그게 뭐 클로버가 될지 뭘지 모르겠지만 그 무언가가 아마 한글 모델에 관해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것이다. 그 점에서 볼 때 이제 제가 가을로 미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로 쓰길 바라실 테니까요. 한글로 사용을 했을 때 네이버의 클로버 무슨 뭐 AI가 나왔다면 이게 더 뛰어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추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쯤으로 미뤘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강의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되 올 가을쯤에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게 지금 MS의 코파일럿 그다음에 구글의 바드를 포함한 여러 새로운 모델 그다음에 MS의 네이버의 모델 이런 것들이 가을쯤이면 거의 정리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쯤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방법론에서는 좀 넘어갈게요. 자연어 처리 모델이랑 분석기는.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깊이 한번 공부해 보시려고 한다면 뭐 파이썬으로 한글 뭐 인덱싱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공부 시간은 한 달이면 충분하니까 한번 취미 삼아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한번 권해봅니다. 그러면 챗GPT 기술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검색 엔진에서는 답변이 쉬웠다. 왜냐면 한 번에 여러 개 언어를 줬으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챗 GPT처럼 검색 어떤 문장에 대해서 답변을 길게 해주는 건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죠. 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데 한 문장 질문했는데 제가 한 문장만 답변하면 뭔가 불만족스럽죠. 제가 더 많이 얘기해 주길 바라시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이 들어왔는데 10을 토해내려면 이 1을 가지고 10배를 뻥튀기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1을 가지고 10을 만드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가능하냐? 1을 실은 받았지만 이 1을 해석하는 배경 지식 덕분에 3에서 5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학습한 데이터예요. 근데 이 학습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나 혹은 데이터량이 적거나 그다음에 내가 학습하지 않은 분야의 데이터라면 인위적으로 답변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조합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챗GPT 3.5 버전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어떤 착시 현상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뭐 400에서 500GB의 데이터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중복된 거는 많았을 테고요. 그다음에 정확성이라든가 뭐 우선순위 이런 것들 없이 그냥 텍스트로 뽑았을 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 그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 챗GPT 기술을 똑같이 적용한다면요. 당연히 챗GPT보다는 빙에서 답변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빙보다는 구글이 더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한글이라면 네이버가 더 잘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기술들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의미 있는 문장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챗봇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챗GPT 등장 이전에 실제로 모바일 세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은 챗봇으로 간다. 즉 앱이 사라지고 챗봇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쓸 때 앱을 쓰지 않고 챗봇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스마트폰과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기업이 모바일 세계의 모든 걸 장악하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챗GPT API가 일종의 앱스토어를 형성을 해서 수많은 서비스를 만들 거다라고 추론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벌어진다면 챗GPT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그거 넣어주겠습니까? 그건 애플이 넣어주겠어요?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딱 2개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구글이 자기들 운영체제에 챗GPT 앱을 메인으로 하나만 딱 설치를 한다는 건데 구글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얘네들 때문에 검색 시장이 줄고 있는데요. 그러면 애플이 넣어줄까요? 애플하고 구글하고 돈 많이 주고받거든요. 근데 애플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에 챗GPT 절대로 넘겨주지 않고 넘겨주더라도 뭐 1년, 2년 동안 하다가 자기들 기술 개발하겠죠. 애플의 기술 개발들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결국은 자기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스마트폰을 직접 제조하는 삼성전자도 이런 회사들이 과연 언제까지 챗GPT한테 그런 이런 위력들을 만들어줄까요? 그 점에서 볼 때 챗봇으로 가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무엇인가를 질문했을 때 과연 챗GPT일 것이냐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 점에서 볼 때 챗GPT의 어떤 등장은 다 예상했던 건데 어떤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적시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앞으로 챗봇으로 모든 앱들이 수용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를 개발한 입장이나 스마트폰을 개발한 입장에서 챗GPT한테 기회를 안 줄 것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데이터들을 자 앱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유료 서비스를 쓸 때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누죠? 지불을 어떻게 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모델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궁극적으로 오픈AI 갖고 있는 모델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일부 강의를 좀 정리를 했고요. 지금 시간이 21분인데 30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그럼 이제 변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겪고 있는 변화들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데이터 수집 분석팀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 초에 중단했습니다. 이제 루비팀이 중단됐는데 챗GPT가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충분히 정확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리포팅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2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서 구입비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 점에서는 떡고리 얘기하면 기존에 제가 사서 참고하던 상당량의 책을 챗GPT가 계속 이제 해결해 주고 있다. 그리고 슬프지만 이 정확성 문제 때문에 작업 속도가 30% 가량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당연히 도서 판매라든가 일자리 감소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로 챗GPT 등장 이후에 100%는 아니지만 실리콘밸리에서 해고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요, 챗GPT가 우리나라로 본다면 대리급 정도까지는 해고하기에 딱 좋아요. 사무직 대리. 그 점에서는 빨리 취업하셔야 돼요. 이 우리나라의 챗GPT라든가 지금 생성 AI가 들어가게 되면 좀 슬픈 일이지만 신규 채용, 특히 신입사원 채용은 더 줄 겁니다. AI로 거의 다 해결이 될 테니까요. 그 점에서 볼 때 기존의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주는데요. 처음에 그런 시간들을 챗GPT 때문에 고용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챗GPT하고 비교했을 때 본인이 밀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예를 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튜링 테스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앨런 튜링이 개발한 기법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거 사람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AI예요. 그러면 이 AI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판단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면접 질문을 받았어요. 이 질문을 본인이 한번 답변해 보시고 챗GPT 한번 넣어보세요. 그 답변 2개를 비교했을 때 본인보다 챗GPT가 낫다. 그러면 여러분 채용되기 힘든 겁니다. 적어도 그 답변보다는 뭔가 더 나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시면 최근에 제가 보니까 챗GPT로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4개를 지금 내가 못 쓰고 챗GPT에 맡기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용이 있는데 문장을 못 다듬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 그분들한테는 제가 예외. 하지만 안에 컨텐츠 자체를 뭔가 집어넣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이건 좀 슬프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1년 내에 그분들은 아마 고용시장에서 아마 제거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LG, 삼성전자 전부 다요. 그 내부적으로 AI가 돌고 있어요. 업무에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LG는 대놓고 2, 3년 전부터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성을 10에서 15% 정도 끌어올렸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이 10%면요. 일자리가 수천 명입니다. 적어도 그 수천 명이 동시에 해고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부서는 통폐합하거나 절반 날리는 거 가능한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 점에서 볼 때 챗GP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프롬프트 작업하고 이런 데 신나하실 상황이 아니에요. 프롬프트 작업해서 예를 들면 정말 판매 가능한 뭐 그림을 만든다? 글쎄요, 그분이 뭐 아티스트로 활동하신다 모르겠지만 취업 시장에서 그분들은 그냥 기존의 분들이 그 기능 배워서 그냥 대체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볼 때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컨텐츠나 뭔가의 퀄리티가 챗GPT한테 밀리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챗GPT가 나를 능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 거꾸로 내가 얘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낼 것인가 연구하지 않는다면 1, 2년 내에 일자리를 잃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정확한 DB의 가치인데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백기락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가는 저한테 강의를 듣고 싶어해요. 그러면 챗GPT한테 의뢰하지 않죠. 자, 그러면 왜 저한테 강의를 듣고 싶어 할까요? 챗GPT가 말하지 못하는 뭔가 유니크함이라든가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달라지겠죠? 자, 그게 정확하다면 시장이 먹힌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저는 살아남아요. 그 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정확한 데이터, 유니크한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 점에서 아니 무슨 신입사원이 무슨 데이터가 있어요? 전 취준생이 무슨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채용 시장에서요. 여러분 나 대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썼던 리포트를 보여달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그때 리포트 갖고 계세요? 이거 못 찾으시면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우리 회사에 어떤 AI를 도입하고 싶어요. 챗봇 도입하고 싶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데이터가 없어요. 회사에 데이터가 없고 그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만드는 데 투자할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없는 게 아니에요. AI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실제로 라마 모델을 적용해서 구축 비용 빼고요. 학습해서 상당 수준의, 즉 챗 GPT 수준의 특정 분야의 어떤 AI를 만드는데 학습 비용이 현재 300만 원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학습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즉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있고 데이터만 있으면 학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기본을 갖추는 게 힘든 겁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명확하고도 뛰어난 데이터가 없다면 네, 어쩌면 기업 입장에서 어느 날 뭐 그 정도의 오류는 우리가 뭐 알아서 쓸게 해버리는 순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명확하고도 중요한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축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텍스트로 뭐 이미지를, 텍스트로 영상을, 뭐 소리를 뭐 다루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뭐 이미지 같은 거 만드는데 저는 여기 사이트는 안 쓰고요. 빙의 크리에이트라는 기능을 씁니다. 이거 제가 만든 이미지예요. 자, 이걸 왜 만들고 있냐면 실제로 제가 이 이미지를 어떻게 쓸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티스트는 아니거든요. 저는 일단 컨설턴트이고 강사인데 여기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자, 오른쪽 이미지는 뭐냐면 제가 만들고자 하는 노후에 살고자 하는 마을이에요. 내 손으로 한번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한 30에서 50가구를 초대해서 이런 마을을 만들고 싶어라고 했던 여러 가지 옵션을 줘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이미지는 제가 점수를 준다면 70점입니다. 왼쪽 이미지는 만일 사막 한가운데나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 집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 집이 뭔가 에너지적으로 자급자족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면서 뭐 이런 집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옵션 몇 가지를 줘서 제가 만든 집의 모형이에요. 자, 주변에 바깥은 사막이에요. 굉장히 건조하거나 초원인데 자, 나무가 둘러싸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통형 집이 있고 집 한가운데 태양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물이 증발해서 발전을 돌리는 뭐 이런 어떤 발전 시설을 갖는다고 전제하고 집을 설계했던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손으로 그렸어요, 이것을.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옵션을 넣으니까 그럴듯하게 나오는 거죠. 물론 실제로 제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이 이미지 한 컷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이미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나머지는 사람들이 조합을 하면 되죠. 자, 우리가 보통 프레젠테이션, 시각화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예전에는 텍스트와 말로 했죠. 지금은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이미지는 내가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그림 잘 못 그립니다. 아이패드도 있고 열심히 연습해 보는데 좀 손이 똥손인 것 같아요. 훈련해도 나름은 저도 초등학교 때 그림 좀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디지털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얘네들이 등장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정도로 충분해.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가상의 어떤 이미지인데 얘네들이 만들어내니까. 자, 이런 시대가 만들어졌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영상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접어든다면 많이 사라지는 시장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디자이너가 사라질 것이다. 지금 많이 사라졌죠. 저도 최근에 디자이너랑 일해보는 지가 꽤 됐어요. 이제 제 PPT도 전부 다 뭐 파워포인트에 자동 디자이너가 만들어주니까 제가 손으로 거의 되지 않습니다. 즉 굉장히 엄선된 디자인하는 경우 아니라면 누구나 괜찮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온 거죠. 그 점에서 볼 때 크리에이트, 창의성, 창조성 개념을 바꿔야 돼요. 뭐 아직도 AI가 창의성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아직도 AI가 감정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개념으로 본다면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감성적이고 가장 창조적인 존재예요. 옛날의 창의성으로 얘기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성과 감성도 바꾸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AI한테 밀릴 겁니다. 그래서 이미 탑 클래스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작업들을 더 쉽게 하겠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한테 밀려서 그나마 일자리도 뺏길 거라는 거죠. 그 점에서 볼 때 이런 이미지들을 제가 실제로 이렇게 영문으로 번역해서 집어넣었다는 이미지가 나오죠. 자, 이런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만약 디자인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텍스트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오른쪽 이미지를 만들어줬는데 여러분이 이 이미지, 이 텍스트를 가지고 오른쪽 이미지보다 저를 더 만족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기시는 겁니다. 전 돈 낼 거예요. 그런데 돈을 예를 들면 이 이미지는 지금 공짜거든요. 돈을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받겠다고 하시면 고민 좀 하겠죠. 자, 여러분은 얼마를 받으실 거고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가 더 좋은 품질을 내실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인공지능과 사람이 함께 가려면
AI가 못하는 무언가를, AI보다 더 잘하는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그 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공지능보다 외국어 잘할 자신 있으세요? 인공지능보다 기획서에 서문을 잘 쓸 자신 있으세요? 인공지능보다 수학 계산을 더 잘 자신 있으세요? 다르게 표현합니다. 계산하는 걸로, 외국어 좀 많이 하는 걸로, 글 좀 쓰는 걸로 일자리 안 만들어집니다. 사라지죠. 그 점에서 볼 때 지금 여러분의 핵심 경쟁력, 여러분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정말 완전히 재정의하지 않으면 슬프지만 6개월 뒤에, 1년 뒤에 여러분의 어떤 역할과 여러분의 기업이 사라진다는 거죠. 제가 저도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구독자는 몇 명 안 돼요. 제 영상에 어떤 샘플들을 올려서 교육 담당자분들한테 제 강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좀 보여주려고 만든 건데요. 2020년인가 21년도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때 제가 2년 뒤, 그때 작년이었습니다. 2022년이 되면 사무직 근로자의 두 자리 숫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었어요. 지금 기술 개발로 본다면 사무직 이제 화이트 칼라 일자리 사라질 타이밍이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챗GPT 볼 때 왜 충격받으세요? 웬만한 사무직 근로자 일을 하잖아요. 1인 기업 하는데 별 문제가 없잖아요. 대신 챗GPT가 모든 걸 다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다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챗GPT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뛰어난 화이트 칼라입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의 업무가, 여러분의 역할이 화이트 칼라에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이제 뒤에 보여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현재 판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 크리에이트 같은 기능은요. 저작권에 현재 제가 유료로 판매를 하면 위배가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실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에 이 결과물을 올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팔려고 한 건 아니고 샘플러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써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큰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영리 비즈니스에 일단 비영리적인 걸 쓰면 안 되거든요. 그 점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 유료화를 어떻게 하느냐,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아마 많은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미지 미드저니를 포함해서 그 오픈 AI가 만들고 있는 수많은 생성형 AI들 소송 다 걸려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소송 프로세스로 보면 내년은 아니고 내후년쯤에 결판 날 것 같은데요. 한 방에 몇천억씩 물어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서비스 접어야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 점에서 볼 때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만일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돈을 잘 받아준다. 예를 들면 오케이, 내가 오픈AI API를 써서 내 컨텐츠, 내 모든 비즈니스를 다 붙일게. 그러면 너희들이 나한테 얼마 줄 건데? 내가 이런 모델로 팔 건데 당신한테 이런 조건들을 해서 판매 금액의 몇 %를 줄게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음원이나 저작권 관련된 인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점에서는 좀 더 제일 다이내믹한 게 아마 음원 저작권. 우리나라 이제 음반협회나 음원 저작권 협회 같은 데서 그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보다 좀 더 정교하게만 처리한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볼 때 돈을 지불하는데 충분히 지불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한다면 적어도 챗GPT가 월 $20를 할 겁니다. 제가 질문 보니까 유료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시던데요. 쓰셔야죠. 유료 쓰셔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확성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정확성 때문에 속도가 느린데요. 3.5에 기반을 한다? 자, 만약 그러실 거라면 이렇게 하세요. 3.5 내용을 그냥 한번 참고했다. 훑어봤다. 끝. 절대 텍스트를 옮기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제가 노터치 할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4.0을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검증하는 속도가 더 오래 걸려서 데이터를 한 번 더 걸러주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아져요. 그 점에서 3개, 4개 검증할 거 1개, 2개만 검증하면 된다는 점이 일단 뛰어나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풀어내는 영문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20의 몫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안 문제, 이것도 심각한데요. 한마디로 이제 오늘 이것도 아침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오픈AI 샘 알트만인가요? 그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챗GPT 4.0 비즈니스 모델을 곧 오픈하겠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API를 회사 대비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미 연결하셨다면 죄송한데 여러분의 이제 컨텐츠는 끝난 겁니다. 이제 오픈AI가 여러분 컨텐츠를 학습을 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기존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려고 했던 그 품질의 어떤
텍스트라든가 문서나 자문 수준은 이미 오픈AI가 해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데이터 학습을 했으니까요. 삼성전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걸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학습한지? 삼성전자 내부의 수율 데이터는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쯤 있습니까? 두세 개밖에 없어요. 이 수율 데이터는 삼성전자 안에서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즉 여기에 붙여버린 거예요. 아마 보고서 쓰기 귀찮으셔서 API를 놀려 붙여가지고 이 데이터 학습해서 그럴듯하게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줘 이러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나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쳐봤더니 이 수율 데이터가 챗GPT가 토해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끝난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결제정보회를 얘기했더니 얘가 내 결제정보를 토해내더래요. 자, 이루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2.0 만들어서 이제 다시 잘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루다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분명히 개발자들은 문제 있는 데이터를 다 지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가끔씩 채팅하다가 카드 정보 같은 거 말하지 않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누가 보면 좀 그러니까 뭐 1, 2, 3, 4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표현해서 카드 정보 전달한 거죠. 이 챗봇의 특징이 뭐냐면요. AI 특징은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즉 분할되어 있는 정보를 조합을 해서 그럴듯하게 조합하는 과정에서 제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식별, 개인 식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루다가 개인 식별이 되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은 뭐 정지도 했다가 그다음에 벌금을 1억 넘게 내고 다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바로 얼마든지 챗GPT가 정보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제 보니까 뭐 소송 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물어봤대요. 실제로 챗GPT 질문 1위가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한 3번쯤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챗GPT 3.5한테도 물어보고 시기를 두고도 물어보고 빙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를 제가 테스트한 게 있는데 한 분이 물어봤더니 자기를 성범죄자라고 소개를 하더랍니다. 그 점에서 이제 소송을 건 건데 물론 이제 그분이 내용 전문을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동명이인인데 착각을 하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아무튼 소송 걸으면 이게 또 어떻게 되다 보면은 또 돈을 또 받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송이 좀 쉽게 걸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뭐 예를 들면 제 나름대로 했는데 제 정보를 막 이니지로 넣다 보니까 이상하게 표현한다면 저도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이런 챗GPT가 만들어내는 정보에 대해서 보안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도 들어있고요. 세 번째 문제는 에너지 문제인데요. API가 좀 느려요. 비효율적이에요. 그 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API를 예를 들면 아까 그 우리나라의 그 S컵이라고 아수겁이라고도 표현하시더라고요. S컵 같은 모델을 보면은 속도나 품질을 보시면 좀 느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챗GPT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MS처럼 API만 가지고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느려요. API가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는 어차피 API만 가져와서 우리만의 데이터를 가져갈 거라면 아마 메타라든가 좀 더 경량화된 그 어떤 API들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MS가 왜 빙에 접속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두고 있냐? 저는 MS가 지금은 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명 계약이 아마 알고리즘이나 소스에 대한 계약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안드로이드처럼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MS판 챗GPT 버전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는요. 검색 엔진에 붙이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일단 적자예요. 이 상태로는 검색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계속 적자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스나 알고리즘을 좀 건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클라우드 서비스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보안이어 말씀드렸고 리소스 말씀드렸고 이 현재 이 오픈 AI 같은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든가 이런 어떤 생성형 AI의 알고리즘이 기존의 운영 방식과 틀려요. 기본적으로 구조도 다르죠. 그 점에서 볼 때 현재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뻥난다고 표현하잖아요. 장애를 일으켰을 때 이 장애가 잘못하면 아주 심각한 장애를 이어져서 복구 불구 상태로 갈 수도 있다. 그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이런 그 클라우드에 생성형 AI를 올리는 것이 과연 모든 어떤 그 클라우드 회사들이 과연 선호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AI잖아요. AI다 보니까 얘가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작동이 어느 날 너무 부하를 많이 걸려서 컴퓨터를 먹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아직은 초기다. 그 점에서 한 2년, 3년 지나가면서 이런 어떤 생성형 AI가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좀 검증하는 시간들을 좀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NPU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혹시 중국발 인공지능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미중 갈등에 인공지능이 진짜 크게 작용합니다. 단순하게 뭐 중국에 대한 어떤 뭐 정치적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중국은 깡패 집단이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개인정보 보호가 없어요. 중국인 전체를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정말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미 2010년대 중반에 얼굴 인식에 대해서 거의 EU를 포함한 우리나라 서구 선진국은 전부 개발을 포기했는데 현재 얼굴 인식, 화상 인식, 이미지 인식에서 세계 유료 사업의 1위에서 5위가 다 중국 기업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자기들 중국인들 대상으로 막 학습을 하니까요. 그러니 품질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본 건데요. 그러니까 가상인간이죠. 우리나라 지금 광고에도 가상인간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가상인간은 티가 나요. 중국 가상인간은 티가 안 납니다.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품질 좋은 AI를 만들던 중국이, 논문 수도 미국보다 이기던 중국이 놀랍게도 챗GPT 등장 이후에 지금 별 반응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은 세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두 번째가 뭐였어요? 알고리즘. 세 번째가요? 강력한 컴퓨팅.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은 뭐가 없죠? 네, 데이터 많잖아요. 논문 1위라니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은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서로 갖다 써도 상관없어요. 3번이 문제입니다. 현재 그 챗GPT를 학습하는 머신은 엔비디아의 A100인지 A700인지 제가 제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머신러닝 학습용 전용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대당한 1억쯤 합니다. 얼마 전에 A100 모델을 8천만 원에 팔겠다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한 대 못 가졌습니다. 정말 8천만 원은 제가 투자할 자신이 없었어요. 800만 원에서 한번 고민해 봤을 텐데 그런 머신을 수백 대 수천 대를 돌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머신이 어디에 있어요? 네, 미국에 많아요. 아무리 이것을 뭐 생산하는 기업이 대만이라 할지라도 칩을 사들여서 생산하고 하는 건 다 엔비디아 미국 공장이 있는데요. 현재 이런 것들을 수출 못하게 만든 게 몇 년 되거든요. 즉 중국이 지금 현재 이 학습용 컴퓨터의 효율성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중국은 자체 CPU 있어요. GPU 있어요. 다만 엔비디아나 인텔에 비하면 한 세대상으로 볼 때 한 2세대에서 3세대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즉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중국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우리나라 못 따라서 난리인데 하물며 설계가 들어가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거 되겠습니까? 그 점에서 볼 때 최근에 중국의 AI가 품질이 떨어지는 이유 바로 데이터를 아무리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해서 넣어도 학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컴퓨팅이 약해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챗GPT 대학 모델을 만들려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학습 모델이 안 돼서 성능이 안 나와서 지금 제대로 서비스를 못 하고 있죠. 최근에 그 오픈 AI하고 앨런 머스크가 결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지금 검증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또 인공지능 기업을 만들겠다 선언했죠. 네, 기사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앨런 머스크가 뭘 했는지를 보시면 바로 그 인공지능 학습용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네, 이런 말을 보셨을 거예요. 즉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 점에서 볼 때 기존의 뭐 MS 애저,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의 클라우드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3개 회사를 뛰어넘었을 때 이 머신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NPU 얘기할 때 텐서 칩이 있어요. 바로 구글의 텐서플로우라는 머신러닝 가속기 칩을 구글이 직접 설계를 하는데요. 그 점에서 볼 때 뭐 구글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MS랑 제가 보기에 애저랑 MS 그 아마존을 제외하고 나면 20%도 차지를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얘네들은 자기들만의 또 그 텐서 칩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도 개발하거든요. 그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하드웨어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고 있는 머신을 자기들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볼 때 구글이 궁극적으로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즉 클라우드나 이런 인프라가 지금 약하긴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모델에서는 구글도 만만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구글이 앞으로 따라갈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올 하반기와 내년의 승자를 본다면 만약 냉정하게 저희가 퀄리티만 가지고 내년 봄쯤에 테스트를 한다면서는 구글이 결국 다시 이길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일단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뭐 언어 모델은 거의 구글이 다 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텐서치까지 만들어서 인공지능 머신을 개발하고 또 미국 기업이잖아요. 무엇보다. 그 안에서 장비 사들이는 게 문제 없다는 걸 전제를 하고 돈 많은 기업입니다. 그 점에서 MS랑 아무리 사들여도 자금에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좋고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많이 갖고 있는 구글이 이미 또 언어 모델을 많이 개발하는 게 있어요. 훨씬 더 뛰어난 게 있어요. 그 점에서는 따라올 것이다. 그다음에 MS는 상당히 따라갈 건데 검색에서 뒤집는 것은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신 계속 격차를 좁혀갈 거고요. 대신 오피스라는 어마무시한 시장에서 코파일럿에 등장시켰을 때 정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은 MS가 될 것이다. 오픈 AI는 당분간은 제 기본적으로 올라가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아마 이런 어떤 그 경쟁사들의 등장 덕분에 상당히 위축받지 않을까. 그 점에서 옵전형 모델을 등장시킬 때 이제 자기들이 소스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 점에서는 오픈 AI만의 굉장히 뛰어난 모델을 적용하지 않는 한은 물리적으로 보면 내년 내후년 가면 점점 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존 등장했죠. 참고로 아마존이 강한 게 뭡니까? 네, 인공지능 스피커 세계 1위죠. 이북 1위죠. 아까 제가 챗본 얘기할 때 사라지는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뭔가요? 도서 시장이 사라져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계에서 전자도서 1위가 어딥니까? 아마존이죠. 그 점에서 볼 때 양질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저작자들에게 인세를 주면서까지 학습 비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텍스 기반으로 정말 뛰어난 품질의 결과물을 원한다면 어쩌면 아마존이 줄지도 몰라요. 이러면 아마존이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당신들 텍스트를 학습할 때마다 얼마씩 부여하고 돈 판매할 때마다 몇 프로를 적립해서 이 저작권자를 뿌릴게요. 근데 보니까 괜찮아요. 물론 이제 책을 뭐 몇백만 부, 몇십만 부 파는 사람은 나는 거절. 근데 저는 뭐 책 10만 부 안 팔리니까 나는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제 데이터랑 저희 업계 1위 데이터랑 책의 내용에 격차가 몇 프로 있을까요? 아마 10%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저 같은 사람들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의 품질 자체에서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뭐 지금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뭐 논문으로 바로 쓰겠다도 아니고 참고하겠다는 그런 점에서는 이 아마존의 파워가 저는 또 무서워요. 그 점에서 볼 때 각 회사는 아마 내년쯤 되면 자기들만의 비즈니스 모델로 싹 가면서 아마 수익 모델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 모델에서 네이버가 있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오픈 AI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픈 AI가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오픈 AI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만일 올해 말 적어도 내년 초까지 획기적인 버전의 5.0을 만들어내고 그런 효율성을 이제 적자의 석자 모델을 넘을 수 있는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지출되는 비용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마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이제 결국은 비즈니스 만들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엔진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를 예를 들면 슈퍼컴퓨터 하나 장만할 수 있다면 그것도 경쟁력이 될 겁니다. 정말 농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한 10억짜리 장비를 구축했다. 단언하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스타트업 상위 1%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생성한 인공지능 품질을 몇 배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조차 없는 기업이라면 10억 없다면요. 여기서는 결국 양질의 굉장히 유니크한 데이터에서 승부가 갈릴 거라고 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클라우드에 올려서 자 이제 기본적으로 저장을 클라우드에 하면 안 되시고 학습만 클라우드에 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경량화된 뭐 메타의 라마 같은 모델로 여러분만의 어떤 뭐 챗GPT 같은 모델을 만드신다면 승부를 걸만해요. 그래서 비록 챗GPT처럼 제너럴하게 많은 답변을 못하지만 저희는 뭐 의료 분야에 관련된 보고서에 있어서는 저희 회사가 가장 뛰어난 품질의 뭐 챗봇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질문하신 거 보니까 앞으로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좀 많이 물으셨는데 챗GPT 모델을 보시되 챗GPT API를 쓰시려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메타의 라마라든가 경량화된 모델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만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갈 것인가. 그리고 아마 가을에 코파일을 좀 봐야 되겠지만 MS가 또 돈 받고 애저에서 그런 모델을 또 제공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 문서 대부분은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거나 MS 워드로 되어 있거나 엑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MS 오피스로 되어 있는 문서 안에서는 우리가 제공하는 코파일럿이 그 기능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코파일럿에 MS의 검색 엔진, 챗GPT 엔진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뭐 저는 다 MS 오피스 파일로 뭐 파일의 95% 이상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난 코파일럿 돈 내고 쓸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점으로 아마 가지를 좀 쳐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쓸지를 일단 내년쯤 고민하시고요. 일단 우리가 경쟁 우위를 둘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골라내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초거대 언어 모델이 현주소인데요. 제가 만든 이미지는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면 GPT-4가 있죠. 자, 밑에 뭐가 있어요? 라마 있죠. 위에 바드 있죠. 쭉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인공지능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스탠포드라고요. 뭐 구글도 유명하지만 스탠포드가 인공지능 2010년도 전후부터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에서도 아주 유명한 회사가 또 스탠포드예요. 이 스탠포드가 최근에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었는데 라마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즉 메타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게 아마 그 메타버스 연구하려고 열심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전부터도요. 구글의 텐서플로가 있다면 페이스북의 파이토치라는 모델이 머신러닝에서 아주 유명한 또 이 라이브러리예요. 파이토치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텐서플로보다 문법이 굉장히 명쾌하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돌아간대요. 그래서 최근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텐서플로 쓰지 말고 그냥 파이토치 쓰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원래 머신러닝 쪽에서 메타가 꽤 앞선 회사였고요. 이미지 처리에서도 굉장히 앞선 회사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얘네들이 지금 제 메타버스 시장이 좀 안 좋아지니까 AI에 꽂혀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라마 모델을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픈 AI, 구글도 잘 보면은 자기들이 연구한 걸 공개를 하면서 경쟁자를 키웠죠. 자, 그런데 메타가 내고 있다는 얘기는 당분간 메타가 그런 점에서 전 세계 수많은 AI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픈 AI가 지금 4.0 모델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비공개로 전환했어요. 이제 소스를 볼 수가 없어요. MS 원래 그런 거 공개 잘 안 해요. 뭐 바깥에서 오픈된 건 자기들이 많이 하지만 자기들이 만든 거 뭐 오피스 같은 거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마 구글과 메타 같은 회사들이 다시 한번 언어 모델을 주도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 아마 오픈 AI나 이런 회사들이 어떤 입지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어떤 회사들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을 하고 또 물론 뭐 메타를 또 꺾는 오픈 AI 같은 회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당분간 이런 공개된 모델 덕분에 많은 서비스들이 좀 빠르게 생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라마 모델은 오늘 제가 강의 때 소개는 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경량 언어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제가 이제 요거 얘기하고 나서 넘어갈게요.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마 모델로 아마 사람들이 서버 구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라마 모델을 굉장히 보고 있는데 라마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독자적으로 서버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줘요. 지금 여기 있네요. 우리가 라마 모델 같은 걸로 온프라미스형으로 우리 회사에 서버를 두고 회사 문서를 학습시킨다면 우리만의 챗GPT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라마 모델은 API를 제공하지만 독자적으로 돌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아요. 그 점에서 볼 때는 우리 회사의 서버를 라이브러리처럼 설치를 해서 우리만의 서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구축 비용은 뭐 규모가 다 틀리는데 학습 비용이 300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 2, 3천 정도면은 텍스트 기반의 우리만의 챗GPT 서버를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해볼 만하지 않나요? 2, 3천만 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2, 3천이라면 직원들 컴퓨터 다 합치는 것보다 쌀 때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라마 같은 모델을 좀 집중을 하셔서 지금은 라이브러리 오픈해서 구축하고 이런 걸 다 이제 오픈소스 진입이 좀 특징이 뭐냐면 서비스가 좀 친절하지는 않잖아요. 그 점에서는 여러분도 연구를 하셔야 되지만 한 2, 3개월쯤 지나면 뭐 플러그인이나 뭐 오히려 기본적으로 구축을 좀 쉽게 만들어주는 서비스 모델도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서비스를 통해서 구축을 하신다면 큰 비용 안 들이고 우리만의 어떤 그런 그 서버를 인공지능 서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량글도 최근에 이제 한컴도 챗GPT를 활용해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슬픈 게 뭐냐면 한컴 모델 제가 이제 공공 쪽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공공 쪽에서 그 아량글이 너무 많이 쓰이잖아요.
아리안글의 최신 버전은 그래도 이제 국제 표준을 좀 이제 준수합니다만 이전 버전이요 호환이 안 돼요. 즉 검색도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아리안글 파일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학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컴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데 한컴이 그동안 보여줬던 인공지능 분야의 위력으로 본다면 너무나 미비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는 뭐 한컴이 잘 되길 바랍니다만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 없던 기업이 갑자기 뭐 등장을 해서 왜냐면 챗GPT도 따져보면 1.0부터 유명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컴이 기존의 어떤 이 아리안글 문서들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제품을 출시했을 때 품질이 좋을까를 일단 그런 의문이 좀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 쪽에 워낙 아리안글이 많다 보니까 이 문서를 그러면 학습 가능한 문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죠? 누가 돈 대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아마 네이버랑 한컴 정도가 손을 잡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공공 모델에도 챗GPT 같은 걸 도입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게 뭐냐면 네이버가 엔진을 대고 한컴이 그 아리안글에 대한 접근성을 허용해주고 그래서 붙으면 우리나라만의 정말 공공 세계에 어마어마한 뭐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 5손가락에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한 3손가락에 들어갑니다. 한 번은 점핑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전자정부에서도 세계 탑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서는 여러분도 데이터를 뭘로 모을지를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텍스트로 모으면 제일 좋은데 텍스트로 모으게 되면 평소에 쓸 때 너무나 에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 형태를 쓰시든 간에 향후에 이 모델에서 학습을 할 때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서 지금부터 데이터를 잘 저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분야에서 챗GPT를 어떻게 쓰면 좋냐 물었길래 제가 챕터 하나를 넣었는데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또 미래융합교육학회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다가 이렇게 장편 하나 주셔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제가 올렸습니다. 이미 교수님들은 이렇게 쓰신대요. 수업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거 사전에 문헌 수집할 때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요즘 PDF 요약할 때도 챗GPT 많이 쓰지 않습니까? PDF 챗인가요? 챗 PDF인가요? 뭐 이름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PDF 올리면 요약해서 하거나 아니면 제가 질문하면 PDF 내용 안에서 답변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활용을 해서 참고 자료나 수업 자료, 기초 자료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지금 청소년이라든가 뭐 대학생, 그다음에 기업 교육할 때 무조건 챗GPT 돌려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얘보다 제가 더 나은 답변을 줘야 왜냐면 교육 받으시는데 예를 들면 누가 챗GPT 유료 버전에다가 제 강의 내용 들으면서 물어봤더니 이게 뭐야 이거 교육 자료 전부 다 챗GPT한테 있는 거네? 그럼 다음번에 저한테 강의 의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얘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하고 같은 질문을 했을 때 품질이 좋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검증 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확성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곧 구글의 바드 혹은 바드 다음 버전에서 구글이 정확성 면에서는 따라잡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바드로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이겁니다. 구글 바드. 현재는 영문밖에 안 돼요. 영문으로 질문해서 답변을 요청을 했더니 보세요. 위에 봤더니 스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쫙 설명을 했죠. 빙은 이렇게 많이 안 줘요. 대신 빙은 웹사이트 정보를 주는데 사실 그것도 좀 불만족스러운 게 원래 빙이 구글에 비해서는 데이터가 원래 적었기 때문에 참고하신다면 여러분 구글 서비스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 요즘 뭐 프롬프트 진리를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 보면 챗 GPT4 구글이라는 또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걸 쓰시는 게 오히려 빙 쓰는 것보다는 정보량이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양도 나오고 구글 검색에 대한 링크도 확인을 하고요. 그 점에서는 아직은 빙이 크롬 브라우저에 플러그인 한 것보다는 이기질 못하고 있는데 그 플러그인이 챗집 오픈AI가 만든 게 아니고 국내 개발자분이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그 점에서는 크롬 자체로 구글 자체로만 본다면 빙이 낫습니다. 정확성 면에서. 하지만 빙이 현재 이제 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뽑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안 줘요. 그래서 양 때문에 챗GPT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챗GPT를 쓰시겠다면 저는 반드시 정품으로 결제하셔서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 점에서는 구글 바드 모델이 현재로서는 영문 기반으로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봤다는 기사를 말씀드리자면 존 웍 산 지금 오픈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줄거리를 실제로 여러 AI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구글 바드가 가장 정확하게 잘해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예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AI가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글이 뭐 이게 웬만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코드 레드 발령했다는 얘기는 전사적으로 달라붙어서 최우선 순위를 여기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인프라 되겠다, 돈 있겠다, 엔진 있겠다, 뭐 데이터 많겠다 따라가는 건 금방이죠. 그 점에서 볼 때 과연 오픈 AI가 이걸 어떻게 다시 경쟁 우위를 만들지는 아마 오픈 AI의 그 어떤 경영진들의 몫으로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괜찮은 게 챗GPT 4.0 유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20 내는 만큼의 효과는 분명히 주고 있고요. 다만 한글로 하면 속도가 좀 늦다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속도가 늦다는 그 관점이 출력 속도가 늦는 거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한다면 전 느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점에서 토탈 코스트 항상 생각하셔야죠. 그 점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채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본다면 저는 4.0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검증 시간을 많이 줄여준다는 점. 빙이 좋은 점은 적당히 4.0 모델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써보기에 좀 아쉬운 게 저는 아마 빙으로 이기기보다는 빙이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라든가 MS 오피스에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아마 오피스에서 빙 플러스 GPT 4.0이 결합돼서 나오는 코파일럿이 아마 경쟁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 한글 버전에서 네이버가 등장을 하면 모든 버전에서 뒤집어 엎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챗GPT 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어요. 오픈 모임, 줌 모임을 하고 있는데 5월 20일 날 모임 주제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ESG에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ESG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있는데 ESG가 이 중소기업들한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실제로 ESG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회사를 가상으로 꾸미시는 회사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회사 속에서 사업 계획서를 챗GPT 유료 버전으로만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날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글 바드 모델로 꾸미시려는 저희 회사의 회사 속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ESG 보고서를 구글 바드로만 만들고 있어요. 썩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제가 그냥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AI를 어떻게 써먹어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이런 모델을 볼 때 제가 그 2월 말쯤에 챗GPT를 만났는데요. 좀 충격을 받고 한 달 가까이 제가 알아 누웠어요. 정말. 왜냐하면 제가 예상한 것보다 문서의 품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둘째치고 너무 그럴듯하게 만들어줘서 저도 지금 뭐 사업계획서라든가 회사 속에서 투자유치 제안서 돈 받고 만들어두고 있는데 얘를 딱 보는 순간 그 작업의 50%가 대신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보니까 한계치도 나와요. 아무리 프롬프트를 때려 넣어도 넘지 못하는 벽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영역에 내가 만일 집중을 하고 있고 돈을 받고 있었다면 저는 대체돼 버리겠죠. 그 점에서 볼 때 현재 여러분들이 챗GPT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자기 일을 대신에 시켜보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허점이 어딘지가 나옵니다. 즉 챗GPT 같은 걸로 허점이 나타난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은 여러분께 일을 의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반대로 얘의 허점이 있는데 그게 우리 주력 모델이라면 결국은 여러분한테 일이 몰릴 겁니다. 그 점에서 사업 모델을 약간 튜닝하는 모델로도 쓰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할 때 목차 잡거나 교육 커리큘럼 잡거나 표 만들 때 그리고 퀴즈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작업 속도를 이 부분에서는 70에서 80%의 시간을 세이브해 주고 있어요. 정말 퀴즈 만드는 게 귀찮았거든요. 수업 내용 실컷 만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열무제 만들어가 제공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텍스트 다 긁어가지고 때려놓고 이 내용 바탕으로 퀴즈 10개 만들어줘. 정말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지고 내용 본 다음에 괜찮네 그러면 자 이걸 표로 만들어줘. 목차는 이렇게 해줘. 그러면 표로 딱 만들어지면 그대로 그냥 엑셀로 긁어서 자간 조정하고 멋있게 만들면 그대로 그냥 퀴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점에서 볼 때는 양질의 문서나 데이터를 생성을 하신 상태라면 얘가 약간 부업 정도 되는 업무들은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는 점. 그 점에서 볼 때 교육기획, 목차 작업, 원고 작업 이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 챗GPT 등장한 다음에 출판업계
또 하나의 또 흐름이 있었죠. 챗GPT로 책이 얼마나 빨리 만들었는지를 보고 나서 책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전 그 바람에 출판 시장이 더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챗GPT로 만들 수 있는 책이 돈 받고 팔린다. 여러분 같으면 책을 사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옆에다 이건 챗GPT로 작업을 했습니다 한다면 걸릴 수 있지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책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다면 출판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이런 어떤 부업 작업들이 많은 시장에서 지식 서비스 업계에서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터 얘기라든가 컴퓨터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 얘기만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어떤 컴퓨터 머신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좋은 컴퓨터 사십시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테스트 학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버 같은 거라든가 강력한 학습용 머신 하나는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는 뭐 집에 괜찮은 거 하나 두는 게 평소에 쓸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비용이 많이 비싸요. 이제 클라우드는 다 검증된 다음에 마지막에 올릴 때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작은 알고리즘이라든가 간단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 형태, 어떤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적합한지를 테스트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질문 좀 받고 강의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강의 들어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